오늘의 공포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 알고 보면 소름 끼치는 사진이네요. 요거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야 이거 슈발 왜 깜빡거려. 이게 소름 끼치네. 사이트 삐삐거리는 게 소름 끼치네. 왜 이러냐 이거. 크롬으로 키라고? 없는데. 야, 이 사이트 마탱이 갔나보다. 떴는데 안 뜨지 자료가. 맞지? 마탱이 갔나본데? 이거부터 볼게요. 그러면 이 자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비복스 감미연한테 온 편지. 자, 99년도 H.O.T 멤버 문희준과 베이비복스 멤버 감미연이 사귄다는 소문이 퍼지자 H.O.T 극성 팬이 감미연에게 보낸 편지. 자, 지금 문희준 결혼했죠. 희준 오빠가 없어도 널 외롭지 않게 해줄게. 저승길은 너와 함께 널 기필코 죽여버리겠어. 피랑 같이 칼날이랑. 99년 오후 3시경 변사체 19 발견. 조사 결과 한 달 전 실종된 인기가수 베이비복스의 감미연 죽여버리겠어. 눈깔 파고. 이건 실화입니다. 감미연 죽어라. 턱 깎는데 얼마 들었어? 와, 진짜 무섭다. 진짜 팬심이, 이 일그러진 팬심이 진짜 무서워. 그쵸? 일그러진 팬심이 정말 무서워. 이거 왜 안되냐 아직. 됐다. 자, 요거 아까 안되던 거 됐네요. 요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사진의 이상한 점. 이 사진의 이상한 점. 자, 남성 머리에 뒤에 있는 적혀있는, 일본어로 적혀있는 내용은 요코의 말은 믿지 마라. 이 사진은 일본에서 94년도에 일어난 아라시 마유미 실종 사건으로부터 나오게 된 사진입니다. 94년도 9월 2일 출산을 하기 위해 친정에 갔던 아라시 마유미는 친구를 만나겠다고 외출을 한 뒤로 홀연히 사라지게 되는데, 결국 그의 가족들이 실종신고를 하게 됐고요. 그런데 사건에는 3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실종 당일에 마유미가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했고, 분명 마유미는 실종 당일에 언니에게 친구와 만난다고 말했지만 실종 다음날 마유미의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그런 약속은 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 윤소영님 어서오시고요.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가 외출하기 전 상당히 불안해했고, 사진 속의 남성은 마유미 아버지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 마유미가 실종된 날 밤에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남성 A로부터 전화가 계속 걸려왔고, 언니의 옷장에서 남성 A와 사귀고 싶었지만 배신했다, 미안이라는 메모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A와 그녀의 언니가 만났는데 그는 실종 당일 오전에 마유미와 만났다. 내가 마유미를 죽였다면 감옥에서 속죄해야죠 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수수께끼의 메모는 언니의 옷장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실종 당시 마유미는 27살. 메모 내용:
가족 모두에게 난 남편과 다른 A상과 사귀고 있었지만 배신당했습니다. 남편을 배신한 버릴지도 모릅니다. 모두 미안해요. 세 번째로 남성 A의 이상한 행동. 언니는 A를 수상하게 생각해서 심부름센터에 그의 행적을 조사해달라고 의뢰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남성 A가 사건이 일어난 뒤 1년 후, 즉 95년 3월 9일에 캔 주스 2개를 들고 산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경찰도 이를 수상하게 여겨 수사를 진행했지만 알아낼 수 있는 것은 없었고, TV 방송 제작진도 그를 추적했지만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11년도 10월 13일 TV 아사히의 한 프로그램에서 해당 사건을 다루게 되는데, 위의 짤방이 그때의 방송 장면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 프로에서 언니가 말하기를 자신의 옷장에 여동생의 메모가 남겨져 있었고 A의 전화번호까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 사진이 정말 소름 끼치는 이유는 언니의 이름이 요코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이 사건에서 짚혔던 세 가지 의문점은 모두 언니 요코가 증언한 것이었고요. 그러면 사진 속의 저 메모가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언니의 주장을 모조리 부정하는 것이 되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부모님은 언니의 주장을 믿지 않지만 그 증거가 없기 때문에 메모를 통해 사람들에게 호소한 것이 아니냐라는 말이 돌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굳이 이 아버지가 떡하니 카메라 앵글 다 잡히는 여기에 이 쪽지를 왜 붙여 놓은 것일까요? 직접적으로 요코를 믿지 말라는 얘기를 입 밖으로 냈으면 요코가 해코지 할까봐 그러진 않았을까요? 자, 친언니가 그 A랑 약간 좀 이렇게 연분이 있어가지고 동생에게 해코지 한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자, 다음에 볼 내용입니다. 20년 전에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유괴 사건이라고 하네요. 라면 방금 먹었어. 아, 또 지랄이네. 아, 이 사이트 또 지랄이네. 자, 되는 거부터 볼게요. 되는 거부터. 아, 나 이거 사이트가 마탱이가 갔어. 이거부터 봐야겠다. 이거부터 볼게요. 학교 괴담 중에 가장 무서웠던 귀신 탑7, 요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가 마탱이가 가가지고 순서대로 못 보네. 자, 학교 괴담은 어렸을 때 저도 투니버스에서 재밌게 봤던 만화 애니메이션인데, 요거 중에 가장 무서웠던 탑7의 귀신, 지금 봐도 재밌을 것 같아. 이거는 학교 괴담. 첫 번째, 가라 귀신. 가라 귀신입니다. 주로 어린 아이들에게 많이 보이고 무서워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서 어른들한테는 잘 안 보이고요. 가라 귀신을 3번 외치면 봉인되고 뜨거운 것에 약한 귀신. 이렇게 사신처럼 생긴 귀신. 자, 두 번째는 달리기. 4시 44분 네 번째 코너에서 달리고 있는 주자의 다리를 베어간다고 합니다. 넌 이제 달릴 수 없어 라고 외치면 봉인이 되고요. 이 귀신. 세 번째, 목 없는 사나이입니다. 목을 잃은 한 때문에 구천을 떠돌며 목을 사냥하는 귀신. 목을 가리면 되지만 보였을 경우에는 죽습니다. 물가에서 인형을 들고 이목을 줄 테니까 저 세상으로 돌아가라고 주문을 외워서 봉인을 하고요. 이거는 진짜 재밌었어. 안 보신 분들은 공감 못할 거예요, 아마. 자, 네 번째, 어둠의 눈이네. 붉은 실로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태양광을 쏴서 봉인을 시키는 이 귀신. 이건 안 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을 못하실걸? 자, 그리고 와, 이건 진짜 설려. 생전에 사진을 놓고 눈과 함께 가거라, 눈과 함께 사라져라 라고 외치면 사라지는 귀신. 이거 그림만 봐도 징그럽게 생겼다. 어렸을 때 이거 보고 충격 먹겠는데, 이거 보면. 난 저건 못 봤어, 설려편. 이거는 봤어. 피아노 귀신. 연주자 없이 연주되는 피아노 곡을 4번 들으면 죽습니다. 피아노를 피해도 주위에 소리가 있는 물건이 있으면 거기서 곡이 흘러나오고요. 메트로놈을 사용해 피아노 귀신이여 잠들어버려라고 외우면 봉인이 됩니다. 자, 이것도 무서웠어. 소리 귀신.
옛 학교 방송실에 마이크에 봉인되어 있으나 날과 균열이 생긴 마이크 틈새로 빠져나왔고 방송실에서 심장 발작을 일으켜 죽은 소녀인데 자신이 죽었다는 이유로 숫자 4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방송실 마감종을 치거나 숫자 4를 외치면 봉인되었다고 하네요. 자, 다른 거 또 볼게. 요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만화인 것 같네. 외모 지상주의,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서울 목산구 부녀자가 실종이 되었네요. 인적상 이건 다 이제 픽션으로 넣은 거고, 인상차기 166cm에 87kg, 여자 20살 여자, 하의 청바지에 영화관 유니폼 살찐 체격, 제보상 귀가자의 소재를 알고 계신 분, 소재 확인에 단서가 될 내용을 알고 계신 분. 자, 채팅창에 또 벙준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제발 누구라도 어디서라도 본 사람이 있다면 님 체육관 가보세요 키키키 역도하고 있을 듯. 시발 내가 못 친 봅스몹 누가 잡았냐. 뭘 걱정이냐 씨바 1000% 안전하다. 20살? 엄마 사진 올린 거 아님? 덩치 커서 찾기 쉽겠다. 밤에 마주치면 존나 지리겠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존나 못생겼네. 아저씨, 제 동생은 거기서 날 것으로 해체되고 있었습니다. 서울 목산구 실종 부녀자 변사체로 발견. 성폭행 여부는 초점. 100% 안전합니다. 오른손목을 겁니다. 쓸데없는데 인력 낭비하지 마라. 고인모독 이딴 데서 하지 마라. 납치범은 어두운 데서 잡고 아차했을 듯. 저도 안 먹. 동생의 몸이 쪼개져 부검을 하는 중에도 사람들은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동생 가는 길에 칼을 뿌렸습니다. 아마 저승문턱은 가지도 못하고 우두커니 서 있을 겁니다. 요 내용은 실화입니다. 실화. 요 내용은 실제 이야기예요. 요거는 이제 웹툰으로 만화로 이렇게 만든 건데 안타까운 이야기지. 단지 이제 이게 수배지가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수배지는 아니고 요거 이제 실종 전단지가 나왔는데 못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할 거다. 뭐 이제 채팅창에서 2번 죽인 거지. 채팅창이 아니라 댓글로 2번 죽인 거지. 2번. 요런 시청자분들도 아마 살면서 이런 주변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요런 악플러들. 자, 요것도 봤고, 바닷물, 요새 피서철이라 바다에 여행들 많이 가시죠, 휴가. 바닷물에 있는 요것도 실화. 바닷물 한 모금에 있는, 한 모금만큼에 있는 요거를 현미경으로 이제 확대한 겁니다. 바닷물을. 바다 가시면 이제 바닷물 많이들 마시고 오시죠. 여기 벌레도 보이고요, 박테리아 균도 보이고요, 여기서 눈깔 뭐 이제 괴물도 보이네. 깨의 집게 발톱과 한 쌍의 눈이 뚜렷하게 관찰됩니다. 바닷개의 유충이라고 하네요. 자, 요거는 광합성을 하는 단세포의 조류. 다수의 단세포가 집합하여 주로 코일 필라멘트 모양을 이루고 있습니다. 진화된 생명체에서 가장 원시적인 최초의 생명체.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규조류. 조류의 한 무리, 갈색 또는 황갈색이 매우 작은 단세포. 요강류. 이 벌레 같은 생물은 가장 일반적인 동물 플랑크톤, 훌륭한 단백질, 바다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 플랑크톤도 형님들은 다 마시고 있네요. 화살벌레도 있네요. 이 벌레는 동물계의 한군, 바다에서 부유한 생활. 몸은 무색 투명하고 가늘고 긴 화살 모양. 물고기 알. 거의 모든 물고기는 알을 낳습니다. 대부분의 어류는 넓은 바다에 떠다니는 수정란을 먹고 자랍니다. 해양벌레. 얼굴을 확대해보면 에일리언처럼 생겼는데 털이 많은 다모류로서 많은 어종의 영양원 중에 하나. 바닷물을 한 모금 마시면 이런 것들을 다 먹게 되는 겁니다. 뭐 이 중에서 몸에 이상을 일으킬 수도 있는 뭐 벌레들도 있을 거고, 무슨 균들도 있을 거고, 바닷물은 엔간하면 생으로 이제 먹지 않는 걸로. 근데 제가 알기로는 바닷물보다 더 더러운 게 계곡물이에요. 계곡물 뭐 깨끗하다고 뭐 1급수라고 하잖아. 거기에는 더 위험한 막 그
균이랑 충들이 막 이렇게 있어. 대장균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절대로 계곡 가면 계곡물에다가 과일을 씻어 먹으면 절대 안 돼요. 계곡물에다 과일 씻어 먹으면 진짜 그 배탈 나. 대장균 엄청 많아서. 대장균이 엄청 많아고 절대로 계곡물로 씻어 드시면 안 됩니다. 계곡물. 자, 이거 이제 나오려나? 이제 나오네. 20년 전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유괴 사건,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괴 사건. 본 이야기는 꾸밈없이 밝게 자라던 한 소녀가 이기적인 사람에 의해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이야기로, 다시는 이런 유사한 유괴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97년 8월 서초구. 근거 없는 소리 작작해라 하는데 네이버에 쳐봐. 검색해보면 나와. 귀가하던 8세 소녀의 실종. 사진 소녀의 이름은 박초롱초롱 빛나리. 이쁘게 생겼죠. 박초롱초롱 빛나리 양이 굉장히 남의 눈에 잘 띄는 스타일이었고, 아이도 굉장히 예쁘고 이름도 특이하고,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초조하게 시간이 흘러가는데 그날 저녁, 유괴범으로부터 걸려온 전화. 나리양 어머니, 여보세요? 유괴범이, 나리는 잘 있어요. 우리 아이 밥은 좀 먹나요? 그런데 있잖아요, 원하시는 게 뭔지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사회 분위기가 그때 한참 난리였다고 합니다. 40일 동안 9시 뉴스의 반을 수사 속보를 가지고 진행했을 정도로 전 국민이 나리양을 찾자 김영삼 대통령도 빨리 범인을 검거하라고 했었고, 박나리 유괴 사건 15년 후 그날을 기억하고 있을까? 그때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충격이었죠. 아이도 참 착하고 예뻤는데,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전단지도 같이 만들고 뿌리고 했었는데, 무려 40여일에 걸친 간절함과 분노의 시간. 누가 박초롱초롱 빛나리를 유괴했는가? 용인경찰서. 아이가 유괴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딸아이를 데리고 있으니까 돈을 가지고 오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부모의 진술을 가지고 우리가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CCTV 화면도 있습니다. 단서는 부족하고 그렇게 범인의 전화를 기다리게 되는데, 2천만원을 준비해라. 당시에 명동에서 협박 전화가 왔었고, 커피숍에 가니까 15명의 손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인적사항을 조사할 때는 임산부를 배제했었고, 왜냐하면 설마 임산부가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 그런데 범인은 방심했던 임산부입니다. 용의자 커피숍에서 CCTV를 확보하게 됐고,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범인의 아버지가 목소리를 듣더니 이거 우리 딸인데, 딸 목소리인데, 이게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범인의 아버지가 이거를 검거했네. 잠깐만. 부금이 어디있지? 여기있다. 국민적인 관심 속에 대대적인 수사가 이루어졌고, 그러나 범인의 행방은 묘연했고요. 친구를 찾는다며 거리로 나선 아이들, 박나리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너무나 불쌍한 우리 나리 어디 있냔 말이다. 어떻게 하면 너를 찾을 수 있냔 말이야. 자기 아버지가 전화를 해서 자수를 권유했다고 하는데, 피해 다니다가 결국에는 여관에서 검거했습니다. 범인 아버지의 신고로 은신처를 확보했고, 서울의 한 모텔에 숨어 있었던 그녀는 사건 13일 만에 검거가 되었는데, 어디 있어요? 사상동 어디요? 어머니 놀라지 마시고요.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 당시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부모한테 연락은 해야죠. 드디어 아이의 소재를 확보했는데, 그러나
어머니 놀라지 마시고 살아있지는 못합니다.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나리가 발견됐는데요. 사당동이요. 해맑게 자라던 소녀 박초롱초롱 빛나리. 너무나 어렵게 이슬이 되어버렸고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사라져갔습니다. 유괴 사건의 범인. 이때 완전 그거네. 다 몰렸네 기자들. 공개되는 유괴범. 그런데 일반 시민과 지켜봤던 사람들 전혀 예상 밖이었으니까 굉장히 놀랐죠. 어떻게 임산부가 그렇게 어린아이를 유기해서 잔인하게. 이 여자였네요 범인은. 검거 당시 임신 8개월의 28세 전현주. 만삭의 몸으로 단독 유괴 범죄? 외관상으로는 참 얌전했고 청순해 보이고 조사 과정에서 너무나 태연했던 그녀. 자신은 피해자이며 저질러진 범행임을 주장했습니다. 제3자의 사주에 의해 대학 졸업 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 왔고 시집을 발간까지 한 문학도인데 정말 그녀의 단독 범행인가? 임산부가 설마 아이를 유기해서 죽였겠느냐? 형사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뒤에 제3자의 남자가 있어서 같이 그러지 않았을까? 공범이 있을 거다. 어떻게 만삭의 여자 혼자 그런 범행을 저지를 수 있겠느냐? 당시 공범으로 지목된 대상은 그녀의 남편이었는데 그러나 공부도 잘했었고요. 후배들이 아주 잘 따랐어요. 성격도 좋았고 학교 생활도 아주 잘했어요. 아내의 남편조차 몰랐던 아내의 아주 잔인한 단독 범행이었고 서서히 밝혀지는 전현주의 범행 동기. 결국 가족들이 다 반대하는 결혼을 하고 남편의 무능력으로 생활비에 쪼들리니까 계획이 아이를 유괴해서 돈을 좀 갚자. 또 카드빚도 많았고 사치적인 생활을 했던 그녀. 불규칙한 수입에 결국 살던 집은 압류 예정이었고 사채빚 독촉에 시달렸던 그녀는 결국에는 일단 남편은 몰랐었어. 치밀한 범행 시나리오를 작성했었고 범행 대상으로 삼은 박나리 양. 그런데 범인은 부유한 가정의 아이인 줄 알았는데 박초롱초롱 빛나리 아이는 그렇게 부유한 가정의 아이가 아니었고 태어날 자신의 아이를 위해서 다른 아이를 희생시킨 그녀는 감옥에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현장 검증. 우리가 볼 때는 전혀 태연했어요. 자기는 죽이지 않았다. 타인에 의해서 유괴했다. 굉장히 태연하게 진술을 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전현주 단독 범행을 입증했고 그러나 제3자의 개입을 강조했던 그녀. 연극 같은 쇼를 많이 했죠. 다른 누군가가 아이를 그렇게 했다. 자기는 죽이지 않았다. 내가 왜 이렇게 임산부인 내가 애를 그렇게 했겠느냐. 자기는 몸에 상처를 입고 다른 공범들에 의해 성폭행을 당하고 그 사람들이 시켜서 나는 시키는 대로 한 거다. 그녀의 불안정한 정신상태를 감정 의뢰했는데 정신 감정 결과 연극성 성격 장애를 진단을 했고 연극성 성격 장애 환자들은 자신이 늘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야 하고 굉장히 극적인 드라마틱한 그런 감정 표현이나 언어 몸짓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피암시성 특징입니다. 이것은 어떤 주변의 여건, 주변 얘기 혹은 자기가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 상상했을 때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죄에서 벗어나고자 계속된 거짓말을 하고 잔인하고 잔혹한 여인 전현주. 과연 그녀는 정신 이상자였을까? 연극성 행동장애라고 정신과 의사들은 이야기합니다마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나니까 이제 정신건강에 시달렸던 것 같습니다. 불안했겠죠. 자기가 아이를 죽이고 자기가 떳떳하게 태어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전혀 태어냈어요. 본인도 엄마가 될 사람이 그 아동의 심정이나 아동 보호자의 심정을 전혀 짐작하지 못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고 아이러니한 생각이 드는 특이한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수사 과정을 마치고 마지막 심정을 묻자 차마 말을 할 수 없었던 그녀. 자신을 위해 죄 없는 아이를 희생했고 정신 이상자임을 강조했지만 결국 그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박나리 양이 유괴된 11일째 되던 날, 나리의 집을 찾은 친구들은 바로 이날은 박초롱초롱 빛나리의 9번째 생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늦게 알게 된 안타까운 사연. 사건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에 여름 휴가를 갔어요. 여동생하고 엄마하고 셋이서 갔다 왔는데 바다를 처음 봤어요. 바다를 처음 봤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했고, 그래서 갔다 와서도 항상 바다를 갔다 왔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유 없이 딸을 잃은 가족, 무엇이 이 가족을 위로할 수 있겠는가? 어린 아이를 상대로 유괴를 해서 돈을 받겠다는 것은 범인은 꼭 잡히게 돼 있습니다. 유괴범은 거의 다 잡습니다. 100% 99%는 유괴범인은 거의 다 검거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야죠. 채 9세가 되지 못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았던 바다로 이슬이 되어야 했던 소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이야기. 다시는 어린이 유괴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박초롱초롱 빛나리 양의 명복을 빕니다. 와, 진짜 미친년이다 진짜. 저 무기징역도 아깝다 진짜. 무기징역도 아까워. 미친년이네. 그냥 지 뱃속에 애도 있는데 그거를, 와, 이거는 무슨 태교를 무슨 살인으로 했네. 그럼 태어날 애는 어떻게 되는 거야 대체? 와, 진짜 무슨 정신 이상자라고 해도 이거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는. 아무리 자기 형편이 어렵고 빚에 쪼들리고 해도 뱃속에 아기가 있는데 아기를, 다른 아이를 죽이면서까지 행복을 얻겠다는 이 마인드 자체가 너무 소름이 끼치네요 진짜. 진짜 감옥에서 또 애를 낳았다고 하니까 무기징역이니까 뭐 애는 어떡하겠냐. 뭐 입양을 가든 뭐 고아원을 가든 했겠지. 그쵸? 아무튼 끔찍합니다. 끔찍해. 자, 다음에 볼 이야기는 이거 나오나? 안 나오네. 자, 잠깐만요. 요거 다른 거 나오는 거 좀 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씨, 사이트가 마탱이가 가가지고 이게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해. 잠깐만.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오빠의 여친은 25살 아기입니다. 요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에 어울리는 내용입니다. 실화예요.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밖에 달리 표현할 말이 없네요.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앞으로 저희의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스포하시면 강태블랙입니다. 전공자분들이나 전문가들 댓글 환영합니다. 오빠의 여자친구는 저와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학창시절에 친구가 저희 오빠한테 관심을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두 사람 소개시켜주고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저희 남매는 본가가 부산이고 친구의 본가는 진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 사람이 자취방에서 함께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런 불온한 관계가 절대 아닙니다. 오빠는 근처 헤어샵에서 일을 하는 헤어 디자이너이고 저는 네일아트를 공부했고 자격증도 있습니다. 저희 남매는 샵에서 근무하며 차차 경력을 쌓아 나중에는 같이 샵을 런칭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아주 어렵게 되어버렸어요. 아니, 완전 물거품이지요. 오빠의 여친이 25살 먹은 아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빠와 오빠 여친과 함께 살지만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25살 된 아기를 키우고 있다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네요. 저희 남매와 아기 친구의 하루를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사이 오빠는 아기 여친을 깨워요. 여친이 25살인데 애 같다는 거지.
오빠는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같이 뒹굴뒹굴 해야만 아기 친구는 잠에서 깨어나고, 아기 친구가 그냥 친구야. 애 같은 친구야. 울고 징징대고 투정이 얼마나 심한지 꼭 잠투정하는 애 같아요. 짜증내고 소리 지르다가 일어난 지 1시간이 되어야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밥을 먹을 때도 친구는 혼자서 절대 밥을 먹지 않아요. 밥도 오빠가 먹여줘야 되고, 오빠한테 화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화나는 게 당연하죠. 제가 아니 25살이면 밥은 혼자서 먹어야지 언제까지 오빠가 먹여줄 거야. 오빠가 네 친구인데 뭘 그런 것 가지고 그래. 친구면 오히려 더 감싸줘야 하는 거 아니야? 오히려 더 화를 내는 거예요. 원래 오빠가 거절 결핍증입니다. 정말 해달라는 건 정말 다 해주거든요. 예전에도 제가 뭐 해달라고 하면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아이고, 원래 오빠가 이거 반복된 거고, 밥을 다 먹으면 오빠는 씻고 옷도 갈아입고 메이크업도 열심히 하고 출근 준비를 해요. 직업상 메이크업을 한다고 하네. 출근 시간에 맞춰서 10시쯤에 나가는데, 친구는 일어나서부터 오빠가 사라질까봐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오빠가 가는 곳마다 졸졸졸 따라다닌다고 하네요. 오빠가 출근 준비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칭얼대기 시작합니다. 출근 준비 못하게 방해하려는 거죠. 헤어드라이어 숨기기, 옷장 앞에서 서서 절대 비켜주지 않기, 화장품 다 꺼내서 옷장 안에 숨기기, 아기 같은 여친 때문에 시간이 배로 걸립니다. 오빠가 나갈 시간이 된 것 같으면 현관 앞에서 오빠가 나갈 시간이 반복이고 울먹여요. 출근 못하게 하려고 감시까지 하고 조금만 제스처가 보여도 눈물이 삐죽삐죽. 오빠가 이제 가야 된다고 인사를 하면 그땐 완전히 폭발합니다. 매달려서 울고불고 옷 잡아당기고 손 잡아당기고 다리 잡아당기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래도 안되면 가지 말라고 소리까지 질러요. 아기 같은 친구 겨우겨우 말려서 떼놔도 출근이 매번 늦어집니다. 오빠가 나가면 아기 친구는 1시간이 넘도록 현관에 앉아서 엉엉 울어요. 제 방식대로 달래도 안되고 오빠 방식대로 달래도 절대 되지 않아요. 정말 제가 울고 싶어집니다. 오빠는 그렇지 않은데 저는 달래다 안되면 그냥 둬요. 1시간 울면 알아서 지치더라고요. 눈물 그치면 설거지하는 제 뒤에 딱 달라붙어서 우유를 달라고 합니다. 흰 우유는 절대 안 먹습니다. 온리 분유. 요플레나 요구르트는 떨어져도 분유는 떨어지면 절대 안됩니다. 분유가 주식이라 하루에 3번 4번씩 먹으니까 분유도 매번 사야 돼요. 요즘 분유값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오빠와 달라서 울고 떼쓴다고 무조건 받아주지 않아요. 안되는 거 분명히 거절하는 스타일이어서 분유 달라고 보챌 때마다 화를 냅니다. 근데 울면 시끄러워지니까 타줄 수밖에 없어요. 컵에 주면 또 난리가 나고 젖병에다 줘야 됩니다. 세상에 25살이나 되어서 젖병 찾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TV도 매일 보는데 보통 20대 여자들이 좋아하는 드라마 절대 안 보고, 하다못해 무한도전 같은 예능이나 뮤직뱅크 같은 음악 프로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매일 EBS에서 하는 유아 프로그램만 봐요. 딩동댕 유치원 같은 거. EBS 빼고 채널 돌릴 일이 전혀 없습니다. 친구가 뽀로로나 뿡뿡이, 콩코몽, 후토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거실에 누워서 젖병을 물고 뽀로로, 뿡뿡이, 후토스 DVD를 봐요. 문제는 제가 꼭 옆에 같이 누워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혼자 못 있어요. 분유를 먹으면서 뽀로로나 코코몽을 본다고 해서 기분이 좋은 것도 아니고, 오빠가 돌아올 때까지는 저한테 계속 짜증을 냅니다. 5초마다 한 번씩 눈물 가득한 눈으로 울먹이며 제게 물어요. 오빠 어디 갔어? 샵에 출근했어. 왜? 오빠 돈 벌어야지. 오빠 언제 와? 8시 넘으면 올 거야. 오빠 어디 갔어? 미용실 출근했잖아. 왜? 왜 갔어? 오빠 일해야지. 왜 일해? 왜? 돈 벌어야 되니까. 왜? 돈을 벌어야 너한테 맛있는 고기도 사주지. 오빠 언제 와? 8시 30분 되면 와. 오빠 어디 갔어? 미용실 갔어. 저녁 되면 올 거야. 저녁이 언제야? 어두워지면 저녁이지. 오빠 거기 왜 갔어? 아, 일하러 갔어. 무슨 일? 머리하러 오는 사람들 머리 해주는 일. 오빠 언제 와? 아, 일하러 갔다니까. 몇 번을 말해. 8시 30분 되면 온다니까. 정말 위에 쓴 대화는 약과라고 합니다. 저 대화를 무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5초마다 한 번씩 똑같은 질문을 하니까 정말 짜증이 납니다. 이런 말 해서는 안 되지만 옆에 놓인 분유통이나 리모컨을 던지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딱 달라붙어서 절대로 안 떨어지고 아주 껌딱지를 붙이고 삽니다. 하루 종일 씻기고 놀아주고 TV 보고 밥 먹이고 노래 불러주고 동화책 읽어주고 청소며 빨래 설거지 같은 집안일을 오빠가 오기 전까지 제가 절대 할 수 없어요.
청소며 빨래 설거지 같은 집안일은 절대 안 한다고 하고, 친구는 음악 듣는 것도 좋아하고 물론 최신곡이나 가요 아이돌에는 별 관심이 없고, 멋쟁이 토마토나 곰새마리 수준 동요를 아주 좋아하고, 오래전에 친구가 인터넷으로 아기 동요 CD를 사놨더라고요. 그거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틀어달라고 합니다. 유일하게 듣는 가요는 이승기 노래라고 하는데, 이승기를 너무 좋아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동요 들은 다음에 매일매일 듣는다고 합니다. 이승기씨 노래 아니면 동요 다른 음악은 거의 듣지 않아요. 라디오에서 어쩌다 흘러나오는 노래 흥얼거리는 정도. 시간이 흘러 친구와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오빠가 퇴근을 하고, 제가 오빠를 기다리는 이유는 오빠가 돌아와야 제가 좀 편합니다.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오빠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하루종일 울고 짜증내고 칭얼대고 웃지 않던 아기 친구의 얼굴에 웃음꽃이 핍니다. 해맑은 표정으로 방실방실 웃으면서 오빠에게 달려가고 끌어안고 매달려서 울고 뽀뽀하고 애교 부리고 아주 이산가족 상봉이 따로 없어요. 오빠가 집에 온 순간부터 전 투명 인간입니다. 눈앞에 울오빠만 보이면 저를 아주 모른 척하는 거죠. 덕분에 저는 그때부터 집안일을 할 수 있어서 그거 하나만 좋아합니다. 솔직히 좀 많이 서운합니다. 제가 먹이고 입히고 다 해주는데. 하지만 울오빠는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서연이 애교와 어리광을 다 받아주고 놀아줘야 해요. 옷 갈아입는 것도 화장실 가는 것도 할 수가 없어요. 19평 좁은 집에서 가면 얼마나 멀리 간다고. 잠깐이라도 오빠가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울고불고 정말 아기가 따로 없어요. 집에 장난감도 아주 많아요. 구슬꿰기, 도형 맞추기, 낱말카드, 퍼즐 동요, 나오는 자동차, 블록, 모양 찍기, 화이트보드, 인형 정말 많습니다. 예전부터 하나씩 샀다고 합니다. 울오빠가 옷을 갈아입고 서연이와 놀고 있을 동안 저는 밥을 해놓고 청소와 설거지를 하고 저녁 준비를 합니다. 물론 저녁도 오빠가 먹여줘야 합니다. 혼자 먹으라고, 혼자 먹을 수 있다고, 혼자 먹어야 한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전혀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밥을 먹고 나면 조금 있다가 또 우는 목소리로 우유를 달라고 하고 젖변에 분유를 먹이고, 하루에 분유 3-4번 먹는다고 앞에 말했죠. 분유가 주식이 아니라 밥은 그냥 간식 수준입니다. 아침이나 저녁도 먹으라고 겨우 달래서 먹습니다. 밥 먹을 때도 울면서 분유를 찾아야 됩니다. 간장이나 계란, 참기름에 밥을 비벼줘야 겨우 한 숟갈 뜨고, 캐릭터 그려져 있고 그릇도 색깔 알록달록, 물론 양도 보통 그릇보다 훨씬 적고 그래서인지 정말 체구도 아기 같습니다. 키가 154cm인데 체중이 39kg. 분유를 다 먹고 조금 있으면 씻는 시간. 서연이는 집에 있으니까 샤워나 머리는 이틀에 한 번, 하루에 한 번은 솔직히 너무 힘들고, 양치나 세수나 손발 모두 오빠가 씻겨줍니다. 다 씻으면 로션도 발라주고 거실에 뽀로로를 봐오고, 그동안 오빠가 들어가서 씻고 오빠에겐 정말 휴식과도 다름없는 시간. 10시 30분 11시 정도 되면 졸려서 칭얼댑니다. 아이고 진짜 난리도 이런 난리가 아니네. 이거 뭐냐, 스포하시면 절대 안돼요. 스포하시면 강퇴 블랙 바로 하겠습니다. 유추하셔도 추측하셔도 바로 블랙 할게요. 진짜 이거 짜증난다 읽기가. 자, 오빠가 방에 들어가서 재우는데 재우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20분 50분 어떨 땐 1시간 넘게 울면서 투정 부릴 때도 있어요. 토닥토닥 하면서 재우더라고요. 제가 진짜 충격을 먹었어요. 완전 경악 그 자체예요. 8년 넘게 같이 살아서 적응돼서 지금은 괜찮은데 처음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오빠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 오빠 냄새를 맡고 오빠 체온을 느끼며 오빠 가슴을 만지면서 자요. 아기가 엄마 저 주무르면서 자는 것처럼. 그때 친구 입모양이 아기가 엄마 찌찌를 먹을 때 그 입모양이랑 완전 똑같습니다. 찌찌 빨아먹는 입모양으로 오빠 가슴을 만지면서 자더라고요. 중간에 자다가 일어나보면 서연이가 오빠 옷을 빨고 자요. 처음에 봤을 때 정말 큰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저희 집은 3룸이에요. 큰 방은 침실, 중간은 드레스룸, 작은 방은 컴퓨터방. 그래서 오빠 방, 서연이, 제가 한 침대에서 같이 잠을 자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기 친구는 잠이 들더라도 깊은 잠을 못 자요. 계속해서 울고 오빠가 다시 재워줘야 잠이 든다고 합니다. 또 깨고 울면 또 깨고 울고 또 재우고, 그러다가 4시 조금 넘으면 울음이 터집니다. 분유를 먹을 시간이거든요. 보통 25살 여자는 향수 냄새나 화장품 냄새가 나죠. 친구는 분유 냄새, 베이비 로션 냄새가 많이 나요. 전형적인 아기 냄새. 그리고 몇 년 전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 오빠 동료들한테 들었는데 오빠가 아기 있는 유부남인 줄을 알았다고 합니다. 하긴 그럴 만도 하죠. 하루 일과를 말씀드리다 보니 글이 굉장히 길어졌네요. 읽기 힘드셨다면 죄송합니다. 정말 25살 아가씨가 아니라 5개월 아기예요. 25개월 아기도 이거보다는 낫겠죠. 뭐 할 수 없지, 이대로 살아야지. 오빠는 정말 미련한 소리만 하고 있어요. 제가 너무너무 답답해서 글을 올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울오빠를 설득할 수 있을까요? 제 친구가 왜 그런 건가요? 평소에 오빠나 제가 없으면 너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해합니다. 혹시 이거 불안장애인가요? 아니면 의존성 성격장애, 의존장애 같은 건가요?
의존성 성격장애나 불안장애 자가진단법 혹은 혹시 없을까요? 자가진단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우리 오빠를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기 친구에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6년 넘게 오빠가 한 것처럼 하면 될까요? 울면 달래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씻겨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안아주고 업어주고 언제까지 이렇게 아기 키우듯이 해야 할까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안 되면 울고 소리 지르고 떼쓰는 버릇도 오빠가 다 해주니까 그런 거잖아요. 우리 오빠가 잘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병원을 가면 서연이에게 어떤 치료를 해주시나요? 서럽게 울고 마음대로 안 되면 떼쓰고 소리 지르고 칭얼대고 징징거리고 짜증내고 보채고 이럴 나이도 훨씬 지났잖아요. 자, 다 필요 없고 손가락 빠는 것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밥 먹을 때도 부인류 먹을 때 TV 볼 때 요플레 아쿠르트 먹을 때도 얼마나 심하면 손이 빨갛게 되고 빨 때 쪽쪽쪽 소리가 크게 들리겠어요. 원하는 건 뭐든지 해주는 우리 오빠도 손을 빨면 하지 말라고 할 정도. 오빠의 가슴을 만지는 모습이 정말 엄마와 갓난아기를 보는 기분입니다. 우리 아빠가 잘 때는 손 못 빨게 하는 빨아먹는 입모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친구의 모든 행동들, 손가락을 빨거나 울고 보치고 짜증내고 떼쓰고 소리 지르며 칭얼대는 것, 병원을 다니면 나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 우리 오빠 말대로 못 고치고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정확히 불안장애인가요? 의존성 성격장애인가요? 아니면 분리불안인가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는 없을까요? 지금 끊어서 읽고 있는 중이야. 생략해서 중간에 내용들. 증세가 심각한 건가요? 그러면 혹시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오빠한테 초강력 순간전착제처럼 너무 딱 달라붙어 있어서 떨어지는 거 죽기보다 싫어하는 애인데 입원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제 베프이자 제가 사랑하는 오빠의 소중한 여자친구, 지금 반복이고요. 잠깐만. 떨어지는 거를 또 죽기보다 싫어한다고 하네. 입원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게다가 요즘 폐쇄병동이 너무 문제가 많잖아요. 인권 유린이다 뭐다 해가지고 특히 더 열악한 병원은 완전 학대 수준이라던데. 쓸데없이 걱정이 많아 주인공이. 자, 전화해서 정신병 있다고 하면 바로 데려간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멀쩡한 사람도 이상해질 것 같아요. 차마 그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의 긴 하소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발 댓글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베플, 저기요, 본인 딸인데 자기 딸인 것을 인지 못하고 계신 거 아요. 극심한 산후 우울증으로 인해 딸을 거부하시는 듯. 지금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병원에 가서 치료하세요. 남편분도 아내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실 것 같은데. 소름이라는 분처럼 사실은 글쓴이가 아내인데 글쓴이에게 정신착란이 와서 이런 글을 썼다고 해도 소름이고 진짜 친구가 저렇다고 해도 소름입니다. 남자가 무조건 두 사람 다 병원 데려봐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님, 친구 이야기 맞아요? 님 8살 딸아이 이야기 아니고요. 자, 그리고 글쓴이가 지식인의 같은 내용을 올린 글입니다. 네이트판에 올린 글은 2014년, 지식인은 2011년 글인데 3년 전 일인데 계속 25살이라고 한 걸로 보아 딸이 맞다는 의견이 많다고 합니다. 자, 똑같은 내용이죠. 지식인에도 올렸대. 그러니까 글 읽다 보면 이상한 점을 많이 이제 찾을 수가 있죠. 누가 봐도 아이 같은 행동을 했던 그 친구는 자신의 아이였는데 산후 우울증과 정신착란 증세 같은 걸로 인해서 자신의 아이를 부정하고 자신의 아이를 다른 사람으로 인지하고 있는 그런 정신병에 걸린 여자의 이야기였습니다. 반전이죠, 반전. 서연이. 근데 이거는 좀 경우가 심한 경우고, 이 산후 우울증, 이 후유증이 엄청 좀 무섭더라고요.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자신의 딸을, 그러니까 보통 모성애, 자기 배 아파서 낳은 딸은 막 징징대고 울고 짜고 해도 사랑스럽고, 그리고 또 이제 힘들긴 하지만 품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산후 우울증이 심한 그 엄마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막 이렇게 완전 배제하게 되고 애 보기도 싫고 스트레스 받고 이래서 아이를 막 학대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다고 하네요.
산후우울증 이거 진짜 위험하다고 합니다. 자, 이거 또 안 봐지네. 이거 상당히 무서운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볼 내용은 이제는 집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내용입니다. 빗나간 성의식이 만들어낸 몰카들이 이젠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미 집 안까지 들어오는 몰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천정에 스프링쿨러 같은데 카메라 렌즈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생활하시면 저런 코너변 저런데 몰카 범죄 장소별 빈도, 지하철과 일반 가정, 전문 몰카업체 탐지 의뢰 빈도, 공공기관이랑 일반 가정. 전문업체를 통해 몰카 탐지를 의뢰한 제보자는 2년 전 집안에서 몰카를 발견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걱정이 많이 되죠. 너무 작은 카메라로 생활이 노출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전에 살고 있던 집주인, 관리인, 연인, 친구가 몰카를 설치해 발각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전문업체 몰카 탐지. 욕실에서도 발견되는 경우가 있나요?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환풍기 쪽, 콘센트와 똑같이 생긴 몰카도 많이 있고, 샤워기 헤드같이 똑같이 생긴 몰카가 있다고 합니다. 물도 나오지만 방수가 되는데 이쪽에 카메라가 한 개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실제로 일반인들이 이런 걸 검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고객님 집에는 몰카 도청 같은 건 없습니다. 집 외부에도 그렇고 집 안에도 그렇고 몰카 도청이 없지만 항상 어디 가시면 이런 데 보셔야 돼요. 스프링 쿨러 같은 곳, 이런 구석탱이, 천정 모서리. 도찰범들은 집안뿐만 아니라 집 근처 외부에도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거 항상 이제 뭐 모텔이나 이런 데 가면 이런 거 항상 깨름칙하고 이제 찝찝하지. 그리고 새로운 신축 원룸 같은 거 창문 열어놓으면 다 찍히는 거죠. 집안에 안 들어가고 몰카를 찍고 이런 데 올라가서 설치하면 정말 모릅니다. 몰카가 집안에 보통 많이 있지만 입구에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 현관에 설치된 몰카로 촬영된 장면이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람이 없을 때 몰래 들어가서 몰카를 설치하기 위한 목적이 더 많습니다. 며칠 후에 자기가 목적을 이루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몰카를 철수하는 거죠. 상대방은 그 몰카가 찍힌지 아무것도 모르고 흔적이 없기 때문에. 몇 달 후, 몇 년 후에는 외국 사이트에 뜨는 경우도 있고 성폭행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모방범죄 우려 때문에 올릴까 말까 고민했는데 이미 방송된 내용이고 도찰범들이 집안 어느 곳에 몰카를 설치하는지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올렸다고 합니다. 보통 도찰범들이 자주 하는 핑계가 충동적으로 우발적으로 몰카를 찍었다 라고 하는데, 어떤 몰카를 구입할지 탐색, 범행 대상 탐색, 현관문 비밀번호 알아내기, 몰카를 설치할 장소 탐색, 몰카 설치 등 계획적이고 주도 면밀하게 범행을 계획 실행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살고 있는, 혹시 원룸 생활하시거나 오피스텔 생활하시거나 혼자 사시는 여성분들, 특히나 여성분들, 혹시 집에 스프링쿨러라든지 천장 모서리라든지 아니면 뭐 콘센트 틈 이런데 카메라 렌즈가 있지는 않는지, 이거 진단하는 방법이 간단한 게 불을 다 끈 상태에서 카메라 후레쉬를, 이거 핸드폰 카메라 후레쉬를 킨 다음에 이렇게 비춰가지고 빛이 반사되거나 반짝반짝거리는 게 있으면 유심히 가서 찾아보면 거기 몰카 있을 확률이 높다고 하니까 그런 방법으로 렌즈나 이런 걸 찾아내시면 됩니다. 불 다 끄고 이제 이거 핸드폰 후레쉬 켜가지고. 저희 집 쓰레기라 스프링쿨러도 없고 환풍기도 없어요. 그래도 혼자 사시는 여성분들은 특히나 더 조심해서 해야겠죠. 아무래도 몰카 범죄는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많으니까. 저는 또 이제 생활하면서 항상 모텔 이런데 막 이렇게 처음 가는 집 주거 환경이나 아니면 친구 뭐 신축 건물 이런데 가면 이사한테 이제 제 또래들은 자취도 많이 하고 하니까
가면 항상 나는 그런 의심부터 해. 아 씨발 몰카 있는 거 아니야? 왜냐면 이제 뭐 야동 이런 것도 많이 보고 했으니까 실제로 내가 이제 그런 일을 겪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항상 의심을 해요. 그래갖고 있지는 않은지 막 이렇게 막 확인해. 근데 솔직히 마음 먹고 막 숨겨 놓으면 어떻게 찾겠어? 일반인이 이런 전문 이제 이렇게 찾아주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알겠습니까? 진짜 몰카충들 쓰벌. 자, 다른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까부터 안 봐지네. 이걸 봐야 되는데. 이걸 봐야 되는데 왜 안 봐지냐? 아, 나 이거. 자, 요거는 이제 기뉴한 이야기네. 우리 하진님 5개 감사하고요. 자, 전자여성은 공포 컨텐츠 할 때는 꺼놓습니다. 전자여성은. 요거는 기뉴한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인데 레전드 편이라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전드 편. 자,